저는 그 이 NFT나 메타버스 관련한 시세는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를 살려는 사람들은 이연 수요거든요. 결국엔 그 수요를 충족을 시킨다. 그러면 올해 내년에 자동차도 저는 좋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얘 올랐으니까 쟤도 오를 거야. 이런 투자는 피하시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는 주도주가 훨씬 더 대응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건 사실. 자, 그럼 이번엔 그 올 하반기 정말 핫했던 2차 전지 소재, 네. 그 다음에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주식들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이후에 다시 주도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더라고요.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견일 거고 제 의견이 꼭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이 NFT나 메타버스 관련한 시세는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주도주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섣부른 예측이긴 하지만 내년에 생각보다 유동성은 아니지만 시장의 버블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제 예상대로 버블 시장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통상적으로 이전에 버블과 관련한 그 주도 기업들은 굉장히 꿈은 큰데 측정이 어려운 산업이었던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 관련해서 시장이 버블을 치닫을 때 아마 이 메타버스나 NFT 또는 게임 엔터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가능성을 보고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생각은 전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여전히 주도주군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메타버스라든가 NFT와 관련한 요 사업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가시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혹시 내년에 제 생각대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면 그 주인공이 이들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주도 섹터 내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주도주에 일단은 편승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그거에는 일단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느 시장이나 주도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전에 있었던 모든 대세 상승장에서 대세 상승 기업이 아닌 경우에 편승했었을 때는 시장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차피 오를 시장이라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얘기가 맞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길게 보고 정말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겠다라고 하면 틀린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이 빠졌는데 또는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이 기업이라고 안 오르겠어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는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따져보고 싸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닐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주도주가 훨씬 더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건 사실 투자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주린이 분들 보면은 이런 경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10만 원이야? 20만 원이야? 주가가.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 그러니까 좀 싼 거 찾고 아니면은 많이 올랐네? 그렇다면 그 주도 섹터 내에서 안 오른 이제까지 움직이지 않은 그런 주식들 여기에 사는 분들 이런 이유로 근데 이런 것들이 투자에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가주일수록 오르지 않을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고 대형주라고 안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큰 궤적 한번 봐보세요. 이 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작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사실 대형주일수록
들어가기도 좋고 나오기도 좋고 변동성도 좋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일부 저가주들 같은 경우 큰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기업들은 잘 알지 못하면 투자를 했었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제 사례에서도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상패당한 종목도 투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역시 저도 초창기 시절이었었고 투자 경험이 적을 때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좋은 이유는 잘 모르고요. 뭐 있다고 해서 호재 있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호재 있다고 뭐가 있다고 했는데 뭐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자, 이 종목이 좋았는데 얘는 안 올랐어. 요거는 반드시 따져 보셔야 돼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건설주가 있어도 네. 해외 건설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고 국내 건설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건설이 좋다고 해서 국내 기업이 좋을 거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해외 건설이 좋을 때는 고유가가 돼서 그 중동에서 대부분 이 수주를 할 때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 중동에서 고유가 때문에 수주한다고 해서 국내 주택을 지을 거냐 또 다른 이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건설이지만 좋다라고 해서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철강이지만 어떤 철강은 전방 산업이 말 그대로 자동차와 조선인 산업이 있고 또 어떤 철강 뭐 대표적인 게 전기로 같은 기업이 될 텐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건설 철근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철강 기업이지만 자, 건설이 좋아져서 주택 경기가 좋을 겁니다. 그럼 철근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네. 현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많을 땐 전기료 업체로 가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조선업종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업종이 좋을 때는 또 우리가 고로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철강이지만 이 기업들 올랐다고 해서 조선이나 자동차 좋다라고 해서 건설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올랐으니까 쟤도 오를 거야. 이런 투자는 피하시는 게 맞고 이 기업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업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철강이라 같은 철강이 아니고 건설이와 같은 건설이 아닌 거고 화학이라고 다 같은 화학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 기업이 오를 만한 이유를 못 찾으셨다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같은 철강이라고 해서 정말 똑같은 같은 건 제품 만든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네네. 예. 네. 근데 지금 그 뭐 건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경기 민감주 쪽 말씀을 네. 하셨는데 요즘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성장주보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그런지 네. 몰라도 경기 민감주가 이제 더 부각이 될 것이다 내년도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놓고 보면 어차피 주도주들이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업종마다 시기별로는 분명히 매매할 수 있는 또 현재보다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국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주도주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은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국면에서 또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뭔가 뭉뚱그려서 이 기업들이 주도주군으로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 기업들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돼 있어요. 예컨대 뭐 같은 음식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외 비중이 높은 예를 들어 오리온 관련 기업들도 있고 또 뭐 라면이 좋아서 되는 기업들도 있고 다 이유가 다르거든요. 이거 경기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농심이 많이 팔린다. 이거 경기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는 기업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경기만 놓고 또는 이 기업들과 관련해서 같은 업종으로 다 묶어서 같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기업들끼리 먼저 따져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진짜 그 말씀 하시니까 그 요즘 대선 정책주 해가지고 건설주에 대한 네. 그 기대들이 많이 컸었잖아요. 근데 그 움직임이 아직은 별로 없는데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기대감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대형주가 좋으냐 소형주가 좋으냐 보통 이 위주로 이야기를 하지 정말 그 어떤 사업을 영위하냐 수도권의 사업을 하냐면 그럼요. 이런 쪽으로 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두 후보께서 지금 서로 다르신 게 한 후보께서는
민간주택,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한 분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부 주도의 아시겠지만 LH라든가 뭐 이런 데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재건축이나 이럴 때 할 때는 민간 큰 건설업종이 좋겠죠. 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브랜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아,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뭐 현 여당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하면 LH공사에서 하면은 사실 건설주들은 별로 영향이 없죠. 그러네요. 오히려 거기보다는 뭐 시멘트라든가 뭐 철근 쪽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생각보다 수혜가 적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각 후보 간에 어떤 분이 되실 것이냐에 따라서 건설업종의 명함도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섣부르게 먼저 다 건설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약별로도 보고 또 지지율별로 또 향후에 실제 누가 되실 건지 여부도 따져보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진짜 그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네, 있겠네요. 진짜 우리가 그냥 집을 몇만 호 질 거야 이것만 생각하지. 그렇죠. 그 집에 어떤 성격으로 짓는지, 그럼요. 누가 주체가 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지만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서. 아무래도 요즘 양극화 얘기 많이 하는데, 양극화할수록 더 좋은 브랜드에서 사시는 분과 아니면 정부에서 지는 아파트와 분명히 더 극단이 벌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게 옳다 그르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분명히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삼성이라든가 GS에서 사실 민간 아파트를 짓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도 자동차 부분 원래 올 여름 정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그 주도주로서의 예,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실망시킨 섹터이기도 한데, 요즘 보면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뭐 GM이 됐든 포드가 됐든 미국 쪽에서 막 좋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 상승이 있었는데 한국은 계속 헤맸잖아요. 네네네. 현대차기아. 예.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황을? 우선 뭐 자동차는 저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있지 않고 있는데, 우선 수요는 굉장히 좋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만큼 공급이 못 따라주는 게 원인이라고 보면, 자동차를 살려는 사람들은 이연 수요거든요. 결국엔 그 수요를 충족을 시킨다. 그러면 올해 내년에 자동차도 저는 좋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라는 관련 산업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자동차 또는 전기차만 사고 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 테슬라가 지향하고 있는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애플카 뭐 이런 것도 있는지, 네. 그 청사진에 대해서 우리 기업도 거기에 최적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그 청사진을 내년 초에 그리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초에 현대 기아차 그룹이 이런 청사진을 발표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라면 저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실망이다. 정말 이제 현대 기아차는 그런 데서 제가 볼 때는 비껴나 있다라고 하면 의외로 주가가 부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이에요. 기계였다가 지금은 전기차니까 전자 장비로 갔다가 플랫폼 소프트웨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현대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잘 만드는 제조업체인데,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요 관련해서 변할 때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줄 수 있는 건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선 앞서 말씀드린 수요 관점에서 놓고 보면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성장의 관점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현대자동차가 그려지는 청사진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의 주가는 이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참 아쉬운 게, 네. 애플은 플랫폼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 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주가 주가도 상승 그렇고. 차이가. 우리는 그 잘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플랫폼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수많은 플랫폼 해봤지만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랬죠. 그럼 삼성전자는 잘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잘 만들어 왔으니 비메모리도 TSMC보다 더 잘 만들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고밸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쪽에 집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관련해 계속 투자한다라고 하면 전 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현대차도 역시 같은 제조업 어떤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런 문화 때문일까?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플랫폼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 기업 스스로 플랫폼을 창출하기는 전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플이라든가 이런데 동반자적 위치가 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최적화돼서 퍼스트 벤더로서 같이 가서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으면 전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뭔가 플랫폼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그 뭐 테슬라의 대항마가 되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진짜 그래서 현대차하고 그 테슬라하고 비교를 하면 테슬라 주주들은 서학개미 분들 막 화를 내요. 어떻게 이걸 같은 기업으로 보냐. 다르고요. 네. 실제 아시겠지만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신 분들은요.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를 만드는 분들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분들이세요. 달라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자동차를 접근한 분들인 거고 우리는 잘 만들자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기아차는 정말 잘 만듭니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잘 만드는 기업들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현대차를 폄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DNA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대차의 어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 네. 이 부분이 네. 아마 포인트가 예.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과 관련한 애플이 됐든 어디와 어떤 협력을 맺느냐 그렇죠. 그런 협력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줄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쪽 네, 부분에 네. 직접 뭔가를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실패할 예, 가능성이 그거는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각광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아까 버블에 대한 말씀 하셨잖아요. 네. 진짜 그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는 분들, 이제 저도 이제 몇몇 네. 분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버블의 끝은 항상 경기 민감주였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철강이 됐든 화학이 됐든 이런 것들의 어떤 큰 상승, 이것과 함께 시장의 어떤 강세장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뭐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뭐 그분들 나름대로의 뭐 논리가 있으실 거고 뭐 의견은 존중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제 99년부터 시장을 봤었고 수많은 버블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국면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버블이 올 때는 그 시대를 움직이는 키워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이면 그 키워드가 중국의 산업화였을 거고 또 2010년대 이후 들어서는 중국의 소비화였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실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4차 산업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본다라면 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관련 기업들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버블의 관점에서 더 큰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으려면 이런 관련 기업들은 사이클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NFT나 메타버스, 게임 엔터 이쪽에서 뭔가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버블과 관련된 그런 기대들이 형성될 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금리 인상 그리고 이 물가 전망치가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더 과격하게 또 빠르게 올 것이다. 테이퍼링 끝나고 이런 생각들 갖고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 네. 그게 이제 시장을 흔들게 한 요소가 되기도 네. 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장주들 이런 것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이 변수가 나오게 되면 쥐약이다.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기업들이 오를 때 단순히 유동성으로만 올랐다라면 그 의견이 틀리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저는 그 버블을 많이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만큼 버블을 많이 겪은 분들은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시겠지만 근데 그 경험 속에서 놓고 보면은요. 오히려 유동성이 축소될 때 훨씬 더 많은 버블이 일어났어요. 금리 인상기 때 버블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 버블이나 또는 경기 민감주 또는 성장주들은 일시적으로 꺾일 수는 있겠지만 큰 추세가 꺾인 사례는 적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라는데 시장에서는 반응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금리 3번 인상한다 하니까 잠깐 쉬어간 모습이었었지 저는 테이퍼링이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일전에 저는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도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시장이 오를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이 자신 있게 테이퍼링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그 뒤에 경기 회복이라는 또 다른 카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긴축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걸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역사상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채를 건드리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금리 인상은 반드시 시장의 성장과 같이해야 됩니다. 네. 시장이 좋다라면 금리 인상하는 게 무리가 없죠. 우리 이거를 시장이 좋은데, 즉 성장하는데 금리 올리는 걸 우리는 긴축이라고 얘기 안 하고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까? 이런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리 올린다고 하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내가 테이퍼링까지는 모르겠는데 금리 인상은 성장과 괴를 같이 한다는 표현을 꼭 쓰셨거든요. 그리고 고용을 얘기하셨어요. 내년에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거다. 고용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성장할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나오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돈이 안 빠져나가죠. 달러가 강세로 가지도 그렇죠. 않고. 이건 뭐냐면 성장이 담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물론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신보다는 그래도 외국인들은 좀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진짜 파월이 그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도 우리 한국 시장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안 외국인들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매수를 예, 오히려 예. 해가지고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는 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은데 성장이 없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인상하면 경우. 문제가 되는 이거는 거죠. 문제지만. 예. 예. 참고로 며칠 전에 50포인트 빠졌던 날은 그 우려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BOE라고 아실 겁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실제 성장보다도 물가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네. 0.25. 그러면서 연준도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52포인트가 빠진 날 그것 때문에 빠졌던 건데요. 그 뒤로는 뭐 일단 안정이 되는 거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투자의 관점에서 잘 맞습니다. 지켜보시면 되겠네요.